제가 이제 그 책을 저는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네. 팩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금도 잠깐 뭐 수백 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퍼나 PBR이나 뭐 아까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알 텐데 뭐 아주 이제 생소한 지표들도 있잖아요. 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생소한 거 다 소개하기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오늘 작가님께서는 생소하지만 요거는 꼭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한번 공부해 보시라.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생소한 지표를 딱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이 책의 메인 기둥은 3개거든요. 그 저평가, 우량주,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그 저평가 지표 중에서 가장 메인이 그 퍼랑 PBR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이익이나 순자산 대비 얘가 좀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건데 그 지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모멘텀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는 그냥 최근에 1년 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이 계속 갑니다. 가던 놈이 간다 뭐 약간 맞아요. 근데 그게 특이하게 한국에서 특히 한국 중소형주에서 좀 덜 잘 먹혀요.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근데 한국은 잘 먹히는 게 그 최근 1년 동안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많이 오른 놈 그놈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뭐 당연히 그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에 붙어 있고 회사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순자산이나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아직 낮다. 그러면은 그 소위 저평가 성장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만 사실 알아도 퀀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무난히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상 엉뚱한 주식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세 종목 이하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어디서 아니 기막히게 또 이거를 어기는 종목들 어디서 다 굴러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피해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순이익은 오르지도 않고 근데 순이익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정확하게 찾아오세요. 또 어떻게. 그리고 또 최고점에 사가지고 최저점에 팔더라고요. 또 그 타이밍까지도 기막히기도 맞춰가지고 그거 되게 자주 봤어요. 제가 요거는 단도직입적으로 꼭 대답을 해주십시오. 우리 작가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팩터 3가지만. 3가지. 일단 그 PBR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PBR. 그게 한마디로 그 저평가를 표현하는 칙도인데, 근데 그게 퍼보다 좀 낮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의 순이익은 좀 굉장히 많이 들쭉날쭉하는 편이거든요. 순자산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영업이익 증가율 그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전년 동기 대비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 분기 대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GPA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건 처음 들어본다. GPA는 그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ROE랑 비슷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이 100억을 벌었다는 것은 중요한데 그 100억을 벌 때 얘네들이 그 얼마나 자산을 투입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조를 가지고 100억 벌면은 그 기업은 되게 못한 거죠 사실. 왜 예금만 넣어도 벌 수 있는데 그러면. 근데 이 기업이 2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하면 그럼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수익성 지표죠. GPA라는 지표가.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 팩터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이제 각각의 하나하나 전략을 소개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의 뭐 구루라고 할까요? 예전에 계셨던 그런 분들이 사용했던 지표들도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작가님께서 막 이렇게 튜닝을 하셔가지고 이런 지표들도 있고 이 책을 보시면 뭐 1번 해가 어떤 전략, 2번 어떤 전략, 3번 어떻게 다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작가님은 여기에 있는 전략들을 혼합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저는 요즘은 이제 울트라 전략이라는 거 많이 씁니다. 제가 드래곤볼 팬이라서 이제 저도 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강화구 슈퍼 가치 전략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손오공이 또 다시 변신하면서 울트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울트라 전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도 가장 이제 맞는 것 같거든요. 소위 그 저평가, 우량주, 모멘텀 그거를 다 이제 혼합한 전략들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3개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각각 하나씩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제 그 우량주에서 하나, 모멘텀에서 하나, 저평가에서 하나 했는데 그냥 거기는 그 각각 하나가 아니라 각각 4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4개 넣는 게 그냥 하나만 넣는 것보다 훨씬 나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저평가, 우량주, 모멘텀 그거죠. 우리가 퀀트를 막 할 때 종목이 탁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식을 돌려가지고 딱 나왔는데 특정 카테고리가 막 15개 이렇게 나왔어.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카테고리는 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산업. 그 경우에는 제가 그 예외를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건설주만 15개 나왔어요. 물론 사실 그런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다고 치면은 그럼 저 15개는 안 하고 보통 5개 정도 이제 건설주가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10개는 치우고 대신에 이제 21위, 22위, 23위, 24위 종목을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식을 딱 돌렸는데 어떤 20종목이 딱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서너 개 정도는 이 회사는 좀 아리까리한데 라는 회사를 알고 있는 회사예요. 네네네. 그럴 때도 사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한 예를 들면 50개 뽑아 놓은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아리까리한 거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위 주식 있잖아. 이거 보니까 순이익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되게 구린 회사처럼 보인다. 아웃하고 시켰거든요. 제가 몇 년 그렇게 해봤는데 그 제가 아웃시킨 회사들이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위 그 50개 중에서 그 더 잘 나간 20개를 뽑는 그런 스킬이 없다고 제가 간주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치 투자에 능통하신 분들. 근데 이 가치 투자가 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제 회사가 되게 좋은데 가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콘트로 일단 좋은 기업들의 스크리닝을 해놓고 이제 그 안에서 본인의 가치 투자 스킬을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못하는 거죠. 스킬이 부족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제가 또 20개를 뽑았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주워드는 게 있어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어. 21선에 타고 넘고. 근데 딱 보니까 3, 7, 8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는 앞으로 안 갈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걔도 드러낸. 네, 저는 그렇게도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차트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그쵸, 그 20개 종목을 뽑은 다음에 이제 그 차트상 또는 그쵸 기술적 투자상 좋아 보이는 종목을 위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컨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크리닝 툴이죠. 백대 필터라고 그냥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혹은 이제 직장인이 그 정도의 필터를 가지고 또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필터를 통으로 투자를 하자. 맞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제가 랜덤 주식을 투자하면은 주가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를 확률이 50%잖아요. 50대 50인데 근데 예를 들면 저기 컨트리 스크리닝 해가지고 뽑은 종목들은 그런 확률이 한 55에서 60%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건데 그러면 그 조금 더 높은 필터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안에서 또 추가로 본인이 뭐 가치 투자를 한다든지 기술적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서 또 줄일 수도 있겠죠. 갑자기 혹해지네요. 그럼 이제 작가님은 오래 하셨으니까 백테스트로 이만큼 나왔다. 그걸 내가 지금부터 한번 해봤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과거랑 비슷하게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021년부터 사실 과거 수익은 제가 먹을 수 없으니까 미래 수익이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복리 30% 전략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하면은 그 복리 30% 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왜 얘가 과거에 수익이 좋았는지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뭐 저평가 우량주 모멘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팩터는 미래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은 최소한 주가 지수보다는 수익이 그래도 월등히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작가님 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번부터 20몇 번까지 전략이 있잖아요. 그럼 뒤로 갈수록 좋은 전략인가? 저는 그냥 사실 좀 하려다가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우리 작가님 믿고 해봐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참으시고 끝까지 보시는 분한테 울트라 전략이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콘트 시계를 딱 제시를 하고 이걸 내가 돌려보니까 이런데 저걸 한번 해보니까 어떻다더라. 그러면 요걸 보완해서 2번을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20몇 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은 학교에서 처음부터 미적분을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덧셈 뺄셈 나온 다음에 조금씩 디벨롭 되어가지고 자 미적분을 하면 이제 이런 거 그릴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원래. 똑같은 거예요 이거. 논리가. 콘트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가치주 형태만 뽑을 수 있는 그 전략에 올인하지 말고 뭐 대형주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하나 전략 포트를 만들고 소형주도 포트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인이 뭐 이렇게 개인 시드로 돌릴 때 한 서너 개 정도 전략을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하면 제일 나이스하겠네요. 저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대형주와 소형주를 나누는 게 좋고요. 그중에 소형주 비중이 좀 더 높은 게 낫긴 합니다. 그 대형주에 왜 들어가냐 하면은 그 책에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 장기적으로 보면 소형주 수익이 일단 더 높아요. 대형주보다는. 이제 그게 있긴 한데 근데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지수는 막 올랐는데 소형주가 비리비리 했거든요. 그러면 되게 짜증나죠.
안전하죠. 왜냐하면 이제 주가 지수만 날아가는데 네. 내 주식은 막 이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 대형주랑 소형주 나누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 미래에는 또 어느 구간에 대형주가 강하고 소형주가 강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저평가 우량주 모멘텀 이렇게 세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각각의 우선되는 전략들을 하나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네, 포트를 만들어도 괜찮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팩터들도 다 하나씩 터치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이 저평가 주식들이 되게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죽술 때도 있거든요. 그 대신에 그럴 때는 예를 들면은 뭐 모멘텀이 강한 주식들이 잘 나간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팩터들도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고 근데 이 울트라 전략은 세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키네 울트라 전략. 그렇진 않아요. 아니 뭐 울트라 전략도 반토막 시장 오면은 같이 반토막합니다. 사이좋게.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저희가 퀀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직장인들이 근데 사실 종목을 개인이 발굴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뭐 노력하면 할 수 있긴 한데 그렇죠. 그게 근데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게 그런 노력을 할 시간에 본인의 본업에 집중을 하시라.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ETF를 사시라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퀀트라는 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들이면서 나만의 ETF를 산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할 일하고 ETF 사라는 거 굉장히 훌륭한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그렇게만 해도 소비 펀드 매니저 90% 이상을 밟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재미있는 흥미로운 거죠. 맞아요. 얘네들은 진짜 하루 10시간 동안 주식만 공부하는데 근데 진짜 본업하고 ETF만 산 사람이 그들의 90% 이익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저 퀀트 전략들은 그거보다는 수익을 해도 몇 프로라도 더 벌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같이 이제 처음으로 퀀트 투자를 뭐 시작하려는 분명히 직장인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에게 요런 건 하지 마라 혹은 요렇게 하시라 조금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 해줄 게 뭐가 있을까요? 조금 한번 해주시면. 일단은 저책에 나오는 전략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 전략을 따라 하면은 그 50% 이상 깨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인간은 10에서 20% 이상 손실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워렌 버핏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양반은 75년 투자를 하면서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참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희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순간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트폴리오가 10에서 20% 이상 깨지는 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책 후반부에 역시 좋은 건 다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전략을 제시를 하죠. 예를 들면은 자산 배분을 먼저 하고 거기서 주식 비중만 저 퀀트 전략을 돌려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이라든지 실물 자산을 같이 섞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최대 손실,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깨지는 게 10에서 15% 정도로 보통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식 비중만 저거로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투자는 나 진짜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산 배분만 해도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펀트 안 하고 그냥 ETF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정도의 노력을 안 하고 투자를 한다면 뭐 어디서 주워들은 개별 종목 사지 말고 그냥 ETF 사시라 아니면 인덱스 사시라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론 노력은 제가 다 했고 그냥 여기 그렇죠. 이 책은 저는 제가 보면서 뭐랄까 저희 예전에 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그냥 법칙을 다 20몇 개를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수학의 정석 그런 거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냥 투자의 정석. 공식을 다 적어놓으셨어요. 본인이 이제 우리 작가님 직접 하셨던 게.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 책이 지금 판매가 잘 된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책을 예를 들어서 10명만 이 전략을 10명만 실행을 하다가 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이 전략을 실행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약간 비슷한 종목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희석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책 뒷부분에 보면은 또 뒷부분이네. 그래서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 공개된 전략들이잖아요. 뭐 퍼나 PBR은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다 있는 전략들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이 논문 같은 걸로 공개된 후에 추가 수익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드느냐 그거를 분석한 논문도 있어요. 그런 박사님도 계셨어요? 독일 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뭐 수십 개 국가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은 미국은 줄더라. 근데 미국 제외
제외한 딴 시장은 줄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아, 그럼 미국은 왜 너 시장이 너무 커서 그런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국은 그 머리 좋은 투자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거의 그 1위부터 1000위까지 나열하면은 진짜 뭐 1위부터 한 700위까지는 거의 미국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는 해치펀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얘네들이 수조 달러를 굴리고 있는데 걔네들은 수익을 내야 성과를 받는 구조거든요. 한국은 뭐 대체로 그렇지 않거든요.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걔네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제한 연구를 하고 그 논문도 실제로 다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투자도 진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엄청난 큰 돈이 그 전략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PBR가 좋대 들어가자 하면은 저 PBR 주식에 돈이 많이 몰리거든요. 한 번에 확 몰리는 그런 그렇죠. 게 있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이 희석되는 게 맞았는데 그거는 미국만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한국입니다. 네, 한국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책 보다가 조금 언급은 하셨는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한 게 예를 들어 내가 20개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18개를 내가 전혀 모르는 주식들이야. 저도 거의 다 몰라요. 제 종목들은. 그냥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백테스트를 딱 해가지고 얘는 과거에 분명히 성공을 한 공식이다. 네. 아니 저는 그 사가지고 얘가 뭐 한지는 당연히 모르고 나중에 이거를 팔고 제가 이거를 보유했다는 거 자체도 까먹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20개가 나왔다면 뭐 이렇게 한 번쯤 클릭해 보시지 않고 그런까지 뭐. 그게 그러면 그 정도의 나의 전략을 믿는 게 이 백테스트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일단 많이 해봤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면 이마트라는 주식이 뭐한 주식인가 찾아볼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돌아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해봐가지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얘 빼자 했는데 얘가 더 많이 올라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됐다. 그러면 이제 20개 뽑았는데 뭐 중간중간에 뭐 상패되고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그거 진짜요? 그 지표를 통해서 거의 다 설정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수익성이 높고 영업이익도 그 작년 대비 올랐다. 이런 애가 6개월 안에 파산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수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면서 또 궁금한 게 항상 기본 베이스를 4월, 11월 그다음에 이게 11월, 4월. 11월, 4월 그다음에 4월부터 10월, 5월부터 10월 그 전략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뼈 아픈 경험들이 많거든요. 좀 풀어주시죠. 15년 동안 제가 투자를 했는데 늘 똑같았습니다. 11월, 4월엔 돈을 신나게 벌고 특히 3, 4월에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싸 올해도 이제 됐구나 하는데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5월, 10월에 다시 시장에 반납을 하고 다시 11월, 4월에 벌고 이걸 제가 상당히 오래 되풀이를 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안 믿었죠. 이건 우연일 수밖에 없어. 이게 뭔 상관이 내가 11월, 4월이건 5월, 10월이건 근데 매년 그렇게 얼어 터지고 나서 그냥 알게 되었죠. 이유 따위는 알 필요 없다. 이유 따위는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11월, 4월에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5월, 10월은 줄이거나 주식 아예 없애버립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은 좋은 그 5월, 10월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비중을 줄이거나 안 하신다. 비중을 줄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포트 10개를 뭐 그냥 쉽게 말해서 1억치를 돌리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절반은 뭐 적금에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5월, 10월 같은 경우는 제가 비중을 그쪽 한 절반 이하로 줄였고요. 근데 그나마 절반이라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전에 11월, 4월이 월등히 높았을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다음 5월, 10월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더라. 근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수익이 되게 좋았어요. 코스피가 40% 정도 올랐는데 맞아요. 그게 제가 역대 5번째로 높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비중을 빵으로 두진 않고 들어갔다라고 했고 그 전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2019년부터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익이 또 안 좋았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도 당연히 바이러스가 5월에 와야 되는데 무례하게 1월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못 차리는 못하는 놈이 1월에 와가지고 그때 주식이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대폭락장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리바운드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한번 예외를 뒀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에는 아마 주식이 빵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예외가 없어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제가 통계를 봤는데 작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3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평균 수익이 2020년 그 좋은 장에서 마이너스 1%였대요. 62%가 돈을 잃었대요. 펀드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그게. 진짜 여러분 하면 되고 할 수 있다. 이 감정 매매 보니까 이분들이 8일에 한번 주식을 사고 파셨더라고요. 8일에 한 번? 근데 도대체 그분들이 무슨 근거로 했을지 저는 추측도 안 되거든요. 근데 펀드 투자를 하고 좋은가? 펀드 하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책 어떤 책이시라고요? 저요 그 거인의 포트폴리오라고 이거는 공격형 전략들이에요. 한마디로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책들이고 그거는 안 읽는 책들, 글로벌 ETF로 투자하는 거.
여기는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 포트폴리오에 10에서 15% 이상 안 깨지는 전략들만 나와요. 네. 그럼 걔는 퀀트는 아닌 거예요? 그것도 퀀트죠. 그것도 다 규칙 기반이고요.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거기 규칙이 다 나와요. 네, 당연히. 이건 똑같아요. 저는 규칙을 공개하는 책 안 써요. 네. 정답지 또 하나 내주시네. 당연하죠. 그럼 걔는 ETF로 퀀트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글로벌 ETF. 근데 ETF도 퀀트가 돼요? ETF 자체가 퀀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ETF들을 가지고 또 전략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스파이란 ETF 아시죠? 미국 S&P 500.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보유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50% 깨지는 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미국 주식이랑 뭐 저기 금이랑 그 채권이랑 현금을 그 4개 ETF에 투자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50년 동안 굴렸다라고 하면은 최대 손실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ETF를 조합해서 그 전략을 만들 수 있죠. 네. 보면 저희가 달린 놈이 달린다. 네, 맞아요. 그게 그러면 통계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거예요. 네. 그럼 사실 저희가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을 개별 종목으로 따졌을 때 10,000원짜리 종목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쫙 달려가지고 한 25,000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 타겟 25,000원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에 돈 못 버는 거예요. 이걸 타야 된단 말해야 되는데 쟤는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어깨야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투자자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야, 얘가 10,000원이는데 지금 4,000원밖에 안 돼. 이거 진짜 엄청 싼 거예요. 가져가고 그때 들어가잖아요. 패망의 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략이 특이하게도 전 세계 주식에는 다 되는데 한국에만 잘 그게 안 통해요. 한국도 참고로 10,000원에서 4,000원짜리 사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깨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10,000원에서 25,000원짜리를 사는 게서 계속 올라야 되는데 그게 한국 특히 중소형 주에서는 좀 덜 통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글로벌 주식은 다 돼요. ETF도 다 돼요. 그거. 다음 책은 한번 제가 또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 책에 또 한번 나와주실 거예요? 네. 잠깐만 책이 다음 주에 나오나? 뭐 지금 봐야 돼 제가. 언제 나오세요? 그럼 또 뭐 한 12월 달에 한번 모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렇죠. 판매량이 딱 떨어질 때쯤 딱 와서. 그렇죠. 인생을 컨트롤 사시는 것 같아. 네네. 교문고에 가면 저 자주 가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 책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혹시 뭐 최근에 읽었거나 아니면 내가 읽은 책 중에 이 책은 우리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우리 초보 퀀트 투자자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라. 자기 책 빼고. 제 책 빼고요? 네, 빼고. 어떤 책이 있을까?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그린블라트라는 아저씨가 쓴 책인데 이분이 그 아마 거의 역대급 헤지펀드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베스트셀러도 한번 쓰기 위해서 돈은 어차피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한테 주식을 설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정말 그 애기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썼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퀀트 책이에요. 거기는 지표가 2개 나오거든요. 이제 그 저평가 지표랑 우량주 지표 그 2개를 해서 순위를 만들어가지고 순위가 높은 기업을 사라라는 게 그 책의 주제인데 그거를 좀 심플하게 쓰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지표인가,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뭐 아들이 이제 바보 같은 질문도 좀 하고 이제 야 아들아 이런 거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치 투자 앤드 그 퀀트 투자를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같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걸로.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책을 지으신 분이 그린블라트 아저씨. 그 아저씨가 소개한 그런 전략이 2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법 공식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제 책에 보면은 그 마법 공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이런 대답을 하실 줄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전략도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형님이 쓰신 전략도? 그 형님이 쓴 전략도 통하기는 하는데 주가지수보다는 수익이 높기는 한데, 근데 그거 지표를 살짝 바꾸면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맛있는 육수에 양념을 좀 더 넣으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표현력 좋죠. 그렇죠.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퀀트 하시는 분들께 요것만은 하지 마라. 내가 사기 전에 이놈을 언제 팔지 이미 미리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심플한 방법은 내가 이놈들을 사면은 그냥 6개월 후에 전부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가끔은 그 이제 브레이크를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산 배분 따위 나 안 하겠어. 나는 이제 내 자산 100%를 저 퀀트 전략으로 갈게라고 하면은, 근데 그러면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은 뭐
포트폴리오 손절, 전체 포트폴리오가 뭐 15% 20% 떨어지면은 또는 10% 15% 20%는 전부 다 팔아버리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략을 미리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 전에. 왜냐면은 내가 이미 사놓고서 진짜 15% 떨어졌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팔까 말까. 근데 이미 그 전에다 전략을 놨으면은 10% 떨어졌네? 아웃.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근데 물론 그 10% 15% 20%에 떨어지면은 판단하는 게 정답이냐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저는 얘가 떨어져도 뭐 할지 안다는 거죠. 네. 그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실행을 해야죠. 실행력도 있어야 돼요. 네, 실행력이 쉽지가 않은 게 제가 그래서 2020년 3월에 코로나 왔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 10% 날려버렸거든요. 그때 되게 짜증났어요. 몇 천만 날렸을 경우로. 그때 당시에 들어가서 팔 때는 되게 짜증났어요. 그러나 그쵸. 저는 하면서 그래도 내가 만든 룰은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팔았죠. 짜증났지만. 그 룰이 진짜 중요하네요. 근데 예를 들면은 자산 배분을 할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포트폴리오 선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 주식이 떨어질 때 딴 애들이 올려줄 테니까.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거의 모든 자산을 그냥 퀀트 전략 이걸로만 골렸어요, 거의.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정답은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A가 오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다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내 돈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객관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희가 퀀트 투자의 뭐 이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이제 우리 광한국 저자님 모셔놓고 퀀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책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 이렇게 해보려고요. 뭐 한번 사셔서 보시는 것도 자신의 이제 투자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기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퀀트 투자라는 게 제가 보기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 되게 바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뇌동을 하면서 종목을 찾아서 사고 파는 거 이거 어렵기도 하고 수익도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수익과 성과도 좋고 최대 손실도 적고 그리고 시간도 별로 안 드는 이 퀀트 투자 이거를 하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 알고 투자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진짜 이 작가님 제가 유튜브 봤는데요. 재밌는 분이세요. 투자도 잘하시고 재밌는 분이시고 우리 팬클럽 만들어지면 제가 1호 회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